UN 브리핑 룸이 들썩이기 시작한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차세대 국제 분쟁 조정 대표국으로 한국이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전 세계 기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모두가 놀라움에 숨을 삼켰지만 단지 2주 후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대만을 둘러싸고 전면전 직전까지 치닫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움직이자 모든 흐름이 단번에 바뀐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을 쏘지 않았고 함정 한 척을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전쟁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중국의 미사일은 끝내 발사되지 못했고 일본의 자위대 역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두 강대국을 동시에 멈춰 세울 수 있었을까? 이 순간 한국의 진짜 힘이 드러났습니다. 그날은 정말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UN 본부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만 중앙통신사 UN 파원으로 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이런 공기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언제나 긴장감이 흐르는 UN 본부였지만 이날은 묘하게 무거운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로이터 기자가 제 팔을 툭 치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방금 발표가 났다며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어둔 것입니다. 화면에는 UN 공식 발표문이 떠 있었고 거기에는 대한민국이 차세대 국제 분쟁 조정 대표국으로 만장일치 선정되었다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2번이나 읽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대표국이라고요. 정말이라고요. 제가 중얼거리자 로이터 기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미국일 줄 알았거든. 브리핑룸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각국 기자들이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들고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앞쪽에서 CNN 기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국은 당연히 미국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군사력도 제일 강하고 분쟁 조정 경험도 가장 많잖아. 옆에 있던 프랑스 AFP 기자가 거들었어요.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도 충분히 자격이 있지. UN 상임이사국인데 말이야. 일본 NHK 기자도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과 경제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아시아 대표라면 당연히 일본이 맞죠. 독일 기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 투명성도 없고 인권 문제도 심각하잖아. 브리핑룸이 점점 더 시끄러워졌어요. 기자들이 여기저기서 의견을 쏟아냈죠.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을 찬양하거나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선정에 대해서는 모두들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하필 한국이지 분명 실력이 있으니 뽑힌 거겠지만 한국이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나. 옆에 앉은 인도타임스 기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이 이런 위치에 있을 줄 몰랐는데 우리도 경제 규모로는 비슷한데 말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발전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도 유명하고 케팝이나 드라마도 세계적이죠. 하지만 국제분쟁 조정 대표국이라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군사력, 외교력, 국제적 신뢰도가 모두 필요한 자리인데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UN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푸른색 UN 로고가 뒤에 크게 걸려 있었고 각국 국기들이 양옆에 줄지어 있었죠.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브리핑룸이 순식간에 손의 숲이 되었어요. 대변인이 첫 번째 기자를 지목했습니다. 왜 한국이 선정됐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뉴욕타임스 기자였습니다. 대변인이 준비된 답변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지난 20년간 국제 분쟁 조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중립적 입장과 뛰어난 외교력, 그리고 첨단 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움직이며 메모했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이 결정을 지지합니까? BBC 기자였어요. 대변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했습니다. 브리핑룸이 또 술렁거렸어요. 중국이 동의했다고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중국은 이런 결정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기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미국 동맹국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더욱 저는 옆자리 로이터 기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중국이 왜 순순히 동의했을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해. 뭔가 뒤가 있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변인의 답변은 계속 추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균형 잡힌 외교 기술적 역량 국제사회의 신뢰.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도 토론이 계속됐어요. 누군가는 미국의 뒷배경이 있을 거라고 했고, 누군가는 중국과의 타협이라고 했죠. 저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커피를 받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왜 한국이지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만 기자로서 동아시아 정세는 늘 제 관심사였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미묘한 관계를 계속 지켜봤죠. 세 나라의 역사적 갈등, 경제적 경제 안보 문제까지요. 그런데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한국이 잘하는 나라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제 분쟁의 중재자라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편집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한국 대표국 선정권 긴급 심층 기사 작성 요청 각국 반응과 배경 분석 필수. 내일 아침까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층 기사라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일본 NHK 기자의 휴대폰이 크게 울렸어요. 그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확인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기자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시선들이었죠. 그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돌아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방금 국회에서 긴급 발언을 했대요. 때만 관련해서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대만이요. 무슨 내용인데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가 휴대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일본 언론 속보가 떠 있었어요. 다카이치 총리 긴급 발언.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은 일본의 존립위기 상황이다. 필요하면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 브리핑룸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시끄럽던 기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모두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컵에 든 커피가 출렁거렸어요.
대만 기자로서 이런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이건 그냥 발언이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렸죠.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어요. 동아시아가 흔들릴 거예요. 로이터 기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본 총리가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한다는 건 이미 결정이 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뻔했죠.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본사 타이베이에 계신 부모님 대학 동창들 모두가 일본 총리 발언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고향 타이베이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지 자주 가던 스린 야시자 대학 시절 친구들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손을 씻으면서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대만 기자로 유엔에서 일하면서 늘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런 순간이 오니 무서웠어요. 화장실을 나오니 복도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기자들이 전화를 걸고 노트북을 두드리며 미친 듯이 움직였죠. CNN은 벌써 생중계 준비를 하고 있었고 BBC는 긴급 분석팀을 소집했다더군요.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로이터 기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일인 큰일 났어. 중국 외교부가 성명 냈어. 뭐라고요? 저는 급히 다가갔어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중국 외교부 공식 웨이보 계정이었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공식 성명이 아니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개인 계정에서 올라온 글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카이치의 더러운 목을 베겠다. 그 짧은 한 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2번, 3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외교관이 쓴 글인가요? 믿을 수 없었어요. 로이터 기자가 말했습니다. 5분 전에 올라왔는데 벌써 10만 리트윗 넘었어. 중국 네티즌들이 완전히 폭발했어.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들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어요. 일본을 바다에 수장시켜라. 다카이치는 전범의 후예다. 대만은 우리 땅이다. 혐오와 분노로 가득한 댓글들이었습니다. 제 머리가 아찔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화가 난 거였어요. 그것도 통제불능 수준으로요. 옆에서 AP 통신 기자가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방금 발표했대. 황해에서 실사격 훈련 예고했어. 실사격이요. 언제요? 제가 물었어요. 48시간 이내래.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안 나왔고 브리핑룸으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열린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저도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죠. 유엔 안보리 의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 측이 황해 실사격 훈련을 통보해왔고 일본은 긴급 NSC를 소집했습니다. 손이 또 일제히 올라갔어요. 의장이 첫 번째 기자를 지목했습니다. 중국의 실사격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어요. 의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불안했어요. 모든 가능성이라는 말은 전쟁 가능성도 포함한다는 뜻이잖아요. 2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만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로이터 기자였어요. 제가 긴장하며 펜을 쥐었습니다. 대만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모호했거든요. 군사 지원인지 외교적 지원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급히 타이베이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편집장이 받았습니다. 이링 지금 여기 난리야. 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슈퍼마켓으로 몰려들고 있어. 생필품 사재기가 시작됐어. 정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쟁 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SNS가 완전히 폭발했고, 너 거기서 뭐 들은 거 없어? 저는 브리핑 내용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중국 실사격 예곡, 일본 NSC 소집, 유엔의 우려 편집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인가 솔직히 말해줘. 전쟁 날 것 같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중국이 정말 화났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임박할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어머니였습니다. 일인가 뉴스 봤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이 우리 때문에 중국이랑 싸운대? 아니에요. 엄마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 혹시 피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유엔에서 다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으니 옆자리 일본 기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채니 씨 미안해요. 제가 돌아봤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총리 때문에 대만이 위험해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 총리의 발언 때문에 대만이 중일 전면전의 전장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중국 언론들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일보, 황구시보, 신화통신 모든 매체가 일본을 맹비난하고 있었어요. 일본 군주의 부활, 아시아 평화의 파괴자 역사를 왜곡하는 전범국가 격렬한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기사마다 한국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관건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할 주목. 또 한국이에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꾸 한국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인데 말이에요. 황구 15 사설을 클릭해 봤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한국은 신중하게 선택하라. 잘못된 편에 서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경고하면서도 회유하고 있었죠. 한국이 중국 편에 서면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 하지만 일본 편에 서면 심각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저는 오전에 있었던 유엔 브리핑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분쟁 조정 대표국으로 선정된 것, 중국까지 동의한 것, 그리고
지금이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한국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국 언론 사이트를 오가며 계속 새로 고침을 눌렀죠.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실사격 시간을 30여 시간 후로 못 박았고 일본은 자위대 출동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UN 내부 분석 보고서였어요. 특파원들에게 배포되는 비공개 자료였죠. 제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반도 변수가 동아시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또 한국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현 사태의 해결은 한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한국이 일본 편에 서면 중국은 고립되고 한국이 중립을 지키면 일본은 단독 행동을 주저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면 일본은 즉각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UN 분석팀이 이렇게까지 평가하다니요. 한국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좌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장에는 각국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었어요. 미국 국무부 평가. 한국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 기술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중견국 일본 외무성 평가. 한국 없이는 대중 견제 불가능. 한국의 협조가 절대적 중국 전략 연구소 평가. 한국을 우군으로 만들면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 가능.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전략적 손실 막대에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 대한 평가인가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물론 한국이 발전한 나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한국의 눈치를 본다니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전체 판도가 달라진다. 한국의 선택이 곧 동아시아의 미래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전에 UN 브리핑룸에서 느꼈던 의문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왜 한국이 대표국으로 선정됐는지, 왜 중국까지 동의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UN 본부로 출근하는 길에 로이터 기자를 만났습니다. 이링, 어젯밤 보고서 봤어. 그가 물었어요. 봤어요. 믿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침에 워싱턴 본사에서 확인받았거든. 미국 정부도 똑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대. 정말요? 미국도요? 그래.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말했대. 이번 사태의 해결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까지 그렇게 평가한다면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편집회의 소집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30분 후 회의실에 모였어요. 각국 특파원들이 모두 모였죠. 편집국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취재 방향을 바꿉니다. 그가 말했어요. 중국과 일본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집중 취재하세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AP통신 기자였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취재하면 됩니까? 국장이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여론의 반응,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 모든 것을 다뤄야 합니다. 저도 손을 들었어요. 왜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중요해진 건가요?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체니 씨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의 균형자였어요.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니요. 저는 국제 정세를 다루는 기자인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NHK 기자가 다가왔어요. 체니 씨 방금 도쿄에서 연락 왔는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외무성에서 한국 외교부에 긴급 연락을 취했대요. 무슨 내용인데요? 제가 물었죠.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대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다니요. 일본은 늘 자신들이 아시아의 리더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중국 신화통신 기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도 한국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대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재에 나서 주길 바란다는 거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모두 한국을 찾고 있었어요. 적대하는 두 나라가 동시에 같은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점심시간에 저는 유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국제 분쟁 조정 사례 자료가 있나요? 사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가로 안내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기록이에요. 저는 파일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2005년 북핵 6자 회담 중재, 2010년 중일 어업 분쟁 조정, 2015년 남중국해 갈등 완화, 2020년 미중 무역 전쟁 중재 시도. 한국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공률이었어요. 한국이 중재에 나선 사례의 80% 이상이 평화적으로 해결됐더군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였구나.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도서관을 나오니 휴대폰에 본사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긴급. 한국 관련 심층 취재 지시, 서울 파견 고려주 대기바람 서울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하라는 건가요? 저녁 무렵 편집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일이 내일 서울로 가.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거기서 직접 취재해.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장에서 봐야 해. 그리고 우리 쪽 정보원 K가 연락을 줄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떨렸습니다. 서울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왜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주목하는가? 유엔 브리핑룸에서 시작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서울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뉴욕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내판들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볼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일인 기자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보원 K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청와대 근처로 가 보세요. 중국 외교부 차관이 방금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차관이요. 확실합니까?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1시간 안에 나올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도착하자마자 중국 차관이 왔다니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청와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죠.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높였어요. 서울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어요. 30분쯤 걸려서 청와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청와대는 경비가 삼엄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거든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 그 번호였어요. 청와대 정문 맞은편 카페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작은 카페가 보였어요. 신호를 기다려 건너가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한적했어요. 손님이 몇 명 없었죠. 창가 자리에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누구십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이름은 가영이었고 직함은 정보 분석가라고 적혀 있었죠. 편집장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아무튼 K는 한국이 이번 위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의 고개 숙였어요. 한국이 움직여야 중국도 움직입니다. 라고 설명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고개를 숙였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K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청와대 정문 CCTV 화면이 떠 있었어요. 검은색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1시간 전 영상입니다. K가 설명했어요. 중국 외교부 차관 리창 일행입니다. 비공개 방문이에요.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죠. 왜 비공개로 왔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K가 웃었어요. 중국이 한국에 부탁하러 온 걸 세상에 알리고 싶겠습니까? 중국의 체면상 불가능하죠.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아세요? K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죠. 중국은 한국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일본과의 대화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요. 중국이 직접 일본과 대화하면 안 되나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K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에 먼저 손 내밀면 약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재하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대화할 수 있죠.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완충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K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에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한국이 일본 편만 들지 말아달라고요. 대신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죠. 한국은 뭐라고 답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K가 말했어요. 한국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고 평화만 요구하겠다고요. 그리고 군사 개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정보가 진짜라면 엄청난 특종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죠. 왜? 사람은 우리 언론사에 이런 정보를 주는 걸까요? 왜 저희한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K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상이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당신이 몰랐을 뿐 한국은 이미 동아시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편집장님께 제가 신세를 진 게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의문을 품었던 것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K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곧 일본 특사도 한국에 올 겁니다. 중국 다음은 일본 차례죠. 정말요? 언제요? 이틀 안에요. K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때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방금 들은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중국 특사가 한국에 국거러 하듯 왔다는 것. 한국이 중립을 고수하며 평화를 요구했다는 것.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이 안 됐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증거도 없고 익명의 정보원이 준 정보인데요. 본사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K가 알려준 내용을 전했어요. 편집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해. 증거는 있어. 영상은 봤는데 대화 내용은 정보원에게서 들은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편집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보류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 하지만 계속 취재는 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K가 준 정보는 진짜였어요. 한국은 정말로 이번 위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틀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K였어요. 오늘 오후 2시 인천공항 VIP 라운지를 주목하세요. 그가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호텔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죠. K의 정보가 맞는다면 일본 특가 도착할 거였습니다. 중국 방문 직후 바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VIP 라운지 근처를 서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었어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일본 요미리 신문 기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고 있었어요. 유엔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다나카 씨, 제가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채니 씨,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취재차 왔어요. 저는 대충 둘러댔죠. 다나카 씨는요? 그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취재 왔어요. 우리 외무성 특사가 오늘 한국 방문하거든요. 역시 K의 정보가 맞았어요. 저는 태어난 척하며 물었습니다. 특사요? 무슨 일로요?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움 요청하러 왔어요. 한국의 지원이 절실하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며 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인가요? 중국을 견제해달라는 거죠. 다나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이 일본 편에서 줘야 중국이 물러난다는 게 우리 정부 판단이에요. 한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고 봐요.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의존한다니요. 일본은 늘 자신들이 아시아의 맹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다나카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놀라시는군요.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 없이는 중국을 막을 수 없어요. 그때 VIP, 라운지 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나타나더니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곧 정장을 입은 일본인 일행이 나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다나카가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우리 외무성 차관 요시다입니다. 중국 방문 직후 바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중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게 의미심장했습니다. 우선 순위가 바뀐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미국 다음이 한국이었을 텐데 이제는 중국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였죠. 일본 특행이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다나카에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외교부 청사요. 다나카가 답했어요. 한국 측 고위 관계자와 비공개 회담 예정이래요. 회담 내용은 아세요? 제가 물었죠. 다나카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완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특사는 한국의 중국 견제를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를 제안할 거예요. 한국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한국은 똑똑해요. 쉽게 한쪽 편을 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중립을 요청했고 일본은 한국에게 자기 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였어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단나카와 헤어지고 저는 외교부 청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K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회담 내용 알 수 있을까요? 30분쯤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저녁에 만나요. 그날 저녁 다시 그 카페에서 K를 만났습니다. 그가 커피를 앞에 놓고 말했어요. 일본 특담 끝났어요. 어땠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가 노트 한 장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회담 유지가 적혀 있었죠. 일본 측 한국이야말로 동북아 안보의 핵심입니다. 한국이 우리와 함께 중국을 견제해 주십시오.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합시다. 한국 측 우리는 어느 한편의 편을 들 수 없습니다. 평화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대만 문제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저는 메모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요청을 거절한 거였어요. 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한 거였죠. 전쟁 반대라는 원칙만 명확히 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K가 웃었습니다. 이게 한국 외교의 힘이에요. 누구 편도 들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망했죠. K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더 위험하니까요. 저는 점점 느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이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죠. K가 덧붙였어요. 내일 미국 대사도 한국 외교부를 방문할 겁니다. 미국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K가 말했어요. 미국도 한국 없이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미국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특 한국에 대한 호소, 그리고 한국의 단호한 중립선언 기사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번 위기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모두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라는 원칙만 고수했죠. 이게 한국이 강한 이유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외교적 균형 감각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1인 내 취재 내용이 대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 편집장이 말했어요. 계속 취재해. 한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질서 정연한 교통 높이 솟은 빌딩들. 이 나라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좌우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오늘 저녁 만나요. 저는 이제 K를 신뢰하게 됐어요. 그가 준 정보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7시에 명동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K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최일린 기자, 대만 정부가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요. K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외교 문서가 떠 있었어요. 대만 정부가 미국과 유엔에 중재를 요청했어요. 중일 충돌을 막아달라고요.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만이 가장 위험하니까요. K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미국과 유엔의 답변이 흥미로워요.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K가 말했어요. 미국 국무부는 이렇게 답했대요. 우리는 한국의 외교 방침을 따를 것이다. 한국과 협의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침을 따른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미국이 한국한테 물어보고 움직인다는 건가요? K가 웃었어요. 놀랍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미국은 이번 사태에서 한국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명확히 했어요. 유엔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더 놀라울 거예요. K가 화면을 넘겼어요. 유엔 사무총장실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방향이 국제사회의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중재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엔까지요. 한국이 제시하는 방향이 국제 기준이라니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믿기지 않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정도였다고요. K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최일인 기자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자만 몰랐던 거예요. 그 말이 뼈 아팠습니다. 국제 정세를 다루는 기자인 제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니요. 왜 모두가 한국을 이렇게 신뢰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K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한국은 중립적이에요. 미국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대화하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둘째, 한국은 실력이 있어요.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 모두 세계 톱 수준이에요. 셋째, 한국은 신뢰를 쌓아왔어요. 지난 20년간 분쟁 조정에서 보여준 성과가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K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는 겁니다. 한국이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 중국도 일본도 물러서요. 한국이 전쟁은 안 된다고 하면 미국도 유엔도 따라가는 거죠. 정말 놀라운 위상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K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이 차세대 분쟁 조정 대표국으로 선정됐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자격이 충분했던 거였죠. K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서울대 국제정치학과의 윤재현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대만 문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윤재현 교수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죠? K가 명함을 건넸어요. 제 소개라고 하시면 만나 주실 거예요. 헤어지고 호텔로 돌아와 저는 곧바로 윤재현 교수 이메일을 찾았습니다. 서울대 홈페이지에 연락처가 나와 있었어요. 정중하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연구실로 오시겠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날 오후 서울대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넓은 캠퍼스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사회과학대학 건물을 찾아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재현 교수 연구실이라는 명패가 보였어요. 노크를 하자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교수라고 하기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최일링 기자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윤재현 교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대만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윤 교수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번 위기 상황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겠어요. 네. 솔직히 많이 불안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한국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한국의 실제 위상을요. 저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윤 교수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과 기술력과 경제력과 외교력 모든 면에서 이미 중견국의 범주를 넘어섰어요. GDP는 세계 12위권이고 군사력은 유위권이며 기술력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이죠. 저는 빠르게 메모하며 그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윤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지정학적 위치예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택 하나가 지역 전체의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는 거군요. 맞아요. 윤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위치를 놀랍도록 지혜롭게 활용해 왔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잃지 않는 균형의 외교죠. 동아시아의 중심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수의 당연하다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 당연한 걸까요? 저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는데요. 윤 교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일링 기자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외국 언론이 한국을 과소평가해 왔죠. 하지만 이번 위기는 한국의 진짜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윤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호기심이 일었다. 모레 오후에 대만 비공식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외교부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정말인가요? 대만 대표단이 한국에 온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식 방문은 아니에요. 윤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간 교류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대표단이에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거죠.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제 조국 대만의 대표단이 한국을 찾는다니요? 그것도 이런 결정적 시기예요. 제가 참석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표 언론 자격으로 1명 정도는 참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외교부에 추천해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뒤 윤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석 허가가 났어요. 내일 오후 3시 외교부 청사회의실로 오세요. 녹음과 촬영은 불가하고 기사는 회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